외환전문역 2종 1과목 1장 수출입 실무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고요. 교재로는 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물품과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용역이라든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무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굿즈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무역법에서는 용역, 서비스라든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뭐 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을 무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역의 정의에서 물품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 증여, 사용대차 등의 원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무역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출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뜻과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건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송부가 되고요. 대금 지급은 우리나라로 되는 형태를 외국 인도 수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유상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상인 경우는 수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의 용역을 제공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뭐 회계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계 서비스업, 그 다음에 세무 서비스업, 뭐 또는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운을 받는다거나 또는 USB에다가 해당 프로그램을 삽입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USB를 그대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무역 또는 수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의 정의는 이 내용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동일하고요.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대금 지급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경우도 수입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유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용역을 제공받는 것,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경우, 수출은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수입은 반대로 제공을 받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받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 여기선 인도가 아니라 인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출에 대한 개념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수입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첫 번째 봤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왔죠. 우리는 무상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상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 간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자, 우리가 봤던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수입의 경우라고 해도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답이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대외무역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절차가 나오고 있고요. 수출은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오퍼와 어세턴스,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이 거래가 최초의 거래다 또는 신용도가 낮은 거래인 경우에는 신용장을 이용한 거래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용장 거래로 하지 않고 TT 거래라든가 뭐 DP 거래라든가 DA 거래 등으로 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최초 거래를 가정을 하고 신용장 거래로 진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수입상은 개설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개설이 된 신용장은 수출자에게 통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통지가 된 신용장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 물건의 수출을 위해서 그 수출 물품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공고라든가 통합 공고라든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해당이 돼서 수출이 제한이 된다거나 또는 수출이 금지가 되고 있는 물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출 물품을 제조를 하거나 또는 구매를 할 겁니다. 이때 구매는 외국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국내에서 조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건이 확보가 돼 있으면 운송과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무역 거래는 1국과 제2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국 간의 국제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라고 예를 들면은 한국이고요. 여기가 뭐 일본이라고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역적인, 물리적인, 거리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운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 배를 통해서 물건을 선적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항공, 에어를 통해서 공항끼리 물건을 발송을 해서 물건을 이제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운송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서 물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해상과 항공으로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 중에 단기간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 배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선적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운항 기간도 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배가 침몰한다거나 또는 좌초된다거나 그 다음에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인코텀스 조건 중에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IF와 CIP는 적하 보험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송 계약이 체결됐고요. 여러분이 보험을 부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물건을 우리가 외국에다가 수출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승인을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도 좋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 선사라든가 포워딩에서는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선적을 하게 되면 배에 실리게 되면 비ll 오브 레딩이라고 해서 BL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고요. 항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에어웨이 빌이라는 운송장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운송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선적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적 서류, BL이라든가 커머셜 인보이스라든가 패킹 리스트라든가 이런 서류가 여러분이 구비가 되셨을 거고요.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은행에다가 외국한 거래은행에다가 서류를 내고를 하시고 내고는 매입이라고 합니다. 매입 의뢰를 하는 거죠. 신용장에 대해서 매입 의뢰를 하면 여러분은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고를 받은 물건을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후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은행이 이 신용장에 대해서 소구권을 가지고 서류를 구매를 한 겁니다. 소구권을 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내용은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는 신용장이 부도 처리가 됐거나 환어음이 부도 처리가 된 경우는 다시 수출자에게 우리가 주었던 대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의 최종적인 내고가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은행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소구권이 행사가 되거나 아니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출을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이 제조를 하신 물건이 있다거나 또는 원상태로 물건을 구매를 하셔서 수출을 하신 경우라면은 세관에서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절차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대로 수출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이런 뜻이죠. 자, 순서대로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은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 신용장을 개설은행에서 수취한다. 아까 신용장의 수취 부분이었죠. 수출상은 환어음과 필요한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매입을 의뢰한다. 아까 내고 부분이었습니다.
수출 물품이 수출입 공고 등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승인 기관으로부터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여야 한다. 아까 수출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수출상은 수출 물품의 세관 신고 등을 거쳐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다. 여기는 수출 신고죠. 자, 절차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용장이 먼저 수취가 돼야 되고요. 먼저 신용장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물건을 확보를 해서 수출을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장을 수취를 했다는 내용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거래 의사를 가지고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수취를 했다는 내용은 이 거래가 이행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먼저 신용장이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좀 생략이 된 거예요. 다. 일단은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십니다. 그 다음에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를 하는 거죠.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물건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게 되면 환원과 선적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은행에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가, 다, 라, 나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다, 라나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만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절차와 거기에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용은 매매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떠한 서류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매매계약은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곳에 타겟이 있는 시장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와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래처를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신용도라든가 업체의 규모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신용조사를 통해서 거래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조사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도가 어떤지 이 업체가 자금력이 충분한지 또는 업계의 평판이 괜찮은지 이런 식의 내용의 신용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용조사 결과 믿을 만한 업체고 우리와 거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 제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청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우리가 청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매매계약의 성립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양쪽을 구속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정확하게 계약서로 문서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거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행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는 우리가 이러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을 때 상대방이 정확하게 대금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분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계약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매도 확약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약을 했죠. 청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해서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부를 작성을 해서 한 부는 매도인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퍼러는 보통 수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자에게 승낙에 대한 서명을 해서 원부를 발송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자기가 수입자가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구매 주문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오더를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주문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문서에 대해서
수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서명을 해서 다시 환불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구매 주문서에 대해서 이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서류를 보내게 되면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건을 발송을 하기 전에 구매 주문서에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수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거래 조건이라든가 뭐 운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겁니다. 인보이스의 형태를 커머셜 인보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타이틀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물품에 대한 명세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거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수입자가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대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적 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 같은 경우도 매매 계약의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 통관을 할 때도 수입 통관이나 수출 통관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이 금액이 단가가 틀렸다거나 수량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금이라든가 수량을 세관에다가 이제 수정 신청을 하는데요. 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매매 계약에 관한 증빙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단가를 2불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2불이 아니라 1불입니다라고 우리가 세관에다가 정정 신청을 들어가는데 세관에서는 2불에서 1불로 정정 신청을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근거 서류도 없이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1불이 맞는데 2불로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첨부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수출입 계약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